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미국 연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이 될 텐데 한 0.25% 하락하는 걸로 지금은 이야기가 많이 돼요. 예,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자, 운명의 결정이 나옵니다. 미국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인데요. 여기서 최고 통화 결정 회의인 FOMC 연방공개위원회를 열고 금리 조정 여부를 발표합니다. 예.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이고요. 지금 뉴욕 증시나 세계 경제가 이 연준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뉴욕 증시의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금리를 또 한 번 내릴 것이다가 대세예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0입니다. 우리나라는 2.5인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무너지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미국 연준이 또 한 번 금리를 낮추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도 훨씬 줄고 특히 미국에는 더 풍부해진 유동성 때문에 주가도 오르고 금융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 FOMC는 과거의 FOMC하고는 다르게 아주 특이합니다. 보통 FOMC 연준에서 회의를 할 때는요. 예. 고용 지표하고 물가 지표 같은 거시경제 지표 갖다 놓고 자,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금리를 올리자 또는 고용이 너무 위축되었으니까 금리를 내리자 이렇게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셧다운이 되는 바람에 이 11월 달 통계 고용 통계도 없고 물가 통계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깜깜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고수들의 고수들이 느끼는 지표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래도 부채도사 같은 좀 이래 전문가들이 좀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런데 아무래도 그동안 한 2달 전까지도 고용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는 쪽에 무게중심이 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쪽만 보면 분명히 금리를 내릴 만한 요인이긴 한데 물가 쪽을 보면요. 원래 금리를 결정할 때는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보아야 된다. 이게 경제학자들의 통설이고 그게 필립스 곡선이라는 이론에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는데 시중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 미국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따라서 고용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자꾸 내려라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금리를 한번 내릴 것이다라는 데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어서 특별한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FOMC는 3개월에 한 번씩 점도표도 발표하고 점도표란 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미국의 경제 상황 보고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새벽 4시 반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더라도 물가가 지금 높기 때문에 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금리를 내리지만 앞으로는 안 내릴 거야. 또는 앞으로 내리기 힘들어. 이런 매파적 발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뉴욕 증시는 호재와 함께 바로 이어서 4시 반에 제롬 파월이 매파 한 마리를 터뜨리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최근 며칠간 주가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아주 출렁이는 장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새벽 4시에 금리 인하 발표와 4시 반부터 시작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기자회견 내용 이것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의 수위가 이제 조절이 될까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박사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은 좀 뭐 기정사실화처럼 나오고 있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또 중요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이 모두 12분이에요. 의장을 포함해서.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틀간의 회의를 하고 의장이 방향을 몰아가면 의장님 말을 거스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있어도 한 명 정도가 저 반대입니다 이러면 회의록에 이 사람은 반대했다는 기록 하나 정도 남기는데요.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뉴욕 정신은 팔자 현상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연준의 결정이 나왔지만 또 다른 결정이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자 이런데 이번에는 연준 역사상 뭐 유례 없이 12명 중에 5명 정도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금리를 내린다 했을 때 의장님 저도 동의입니다라는 사람이 7명. 그리고 나머지는 5명 반대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연준 위원들은 평소에도 자기 입장을 주로 얘기해 왔거든요. 예. 특히 강경 매파 이 연준 위원들이 그중에서 4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금리 인하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유는 지금 금리 인하하면 물가 더 폭등합니다. 이렇게 4명이 반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명은 트럼프의 책사라고 하는 스티븐 마이런 트럼프 경제 고문위원장인데 이분이 지금 휴직하고 이 연준 이사로 한 명 들어와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무슨 소리냐? 지금 금리를 0.25 내리는 것은 만족 못해. 0.5%를 내리자. 빅컷 내리자. 이래서 그야말로 의견이 중구난방입니다. 예. 자, 이 대목을 과연 제롬 파월이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걸 잘 수습 못하면요. 내일 아침에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어요. 6명 이상의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그리고 서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반대 의견이 세게 나오면 그것이 금융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요. 왜 이런 일이 나오느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트럼프파와 비트럼프파가 갈라져 있고 또 하나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고용은 나쁜데 또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가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방점을 두는 사람들은 금리 동결, 또 고용에 방점을 두는 사람들은 금리 인하. 그야말로 백가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매우 주목이 됩니다. 간단하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파월 의장이 임기가 내년 5월까지죠. 지금 뉴스들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햇쉿, 캐비넷쉿, 백악관에 지금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파월 의장 좀 내리고 싶어 했었잖아요. 앞으로의 변화도 계속 관심이 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의가 이번 FOMC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이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1월 초에 2026년 1월 초에 새 후임자를 공식으로 선임해서 의회 인준 절차를 넘기겠다 했거든요. 예. 그 인물이 현재로서는 케빈 해시시라는 현재 대통령실 정책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로 치면 대통령실에 용산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 정도 되는 분인데 위치가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소통을 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비슷한 생각 정도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이끌어가는 트럼프 대통령 가정교사입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고문위원장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적 기초가 다소 약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시스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이 해시시 강력한 비둘기파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통 비둘기가 아니라 아주 왕 비둘기다. 왕 비둘기요. 예, 그래서 금리를 왕창 내릴 것이다. 그런데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지만 공식적으로 인준이 되고 나면 연준이라는 조직은 현재의 권력보다는 미래의 권력이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케빈 해시시라는 새 연준 의장이 공식 인준은 받지 않더라도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 연준에 지금 약 한 3만 명 이상 되는 직원들 전부 파월보다는 케빈 해시의 발언에 주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이 특히 주목이 됩니다.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마지막 발언. 보통 연준은 6개월 정도까지의 미래 점도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도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기가 휘둘리지 않게 후임 연준 의장인 케빈 해셋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강경 매파 발언을
앞으로 5개월 동안 어떻게 할 것이야 못을 박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목도 지금 시장이 케빈 해시과 제롬 파월의 신경전 거기에 연준의 파월이 어떻게 지금 포문을 열 것인가 내일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많습니다. 예, 그러게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경제 이야기 좀 해보면 사실 올해 들어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수출 실적들 좀 다 좋게 나온 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국내 500대 기업 중에 상장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이 20조 원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렵거든요.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 먼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회계학에서 프리 캐시 플로우, 우리말로 직역하면 자유로운 돈 흐름.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업에 철철 흘러 넘치는 돈.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잉여니까? 예, 남는 돈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에서 남느냐면요. 기업이 돈을 벌면 예. 일단 고정 비용을 내고 예를 들어서 새로 신규 투자를 한다. 그것을 흔히 설비 투자, 자본 투자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CAPEX라고 CAPEX라고 그러는데 그거 빼고 현재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돈. 정확한 개념이 프리, 잉여라는 뜻이 내가 이것을 버릴 수는 없겠죠. 돈을 버릴 이유도 예. 없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투자를 더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직원들 급여를 더 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돈이 남으니까 주식회사는 회사 주인이 주주지 않습니까? 예.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배당.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이야말로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이 많아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부도가 날 것인가 또는 배당을 많이 해줄 것인가를 측정할 때 반드시 투자를 할 때 체크해 봐야 될 회계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FCF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500대 기업 이게 철철 흘러 넘친다. 야. 1년 사이에 20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예. 대기업들은 이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윳돈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잉여 현금 흐름 1위가 삼성전자고 증가액으로서 1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대표적인 글로벌적인 반도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좀 살펴보니까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에서 SSD나 D램 이런 것들 가격이 거의 1년 사이 3배가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1조 사이에 20조나 늘어나고 그야말로 대기업들은 돈 잔치 시대인데 500대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기업별로 뜯어보면요. 양극화 현상이 여기도 심해요.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대부분 몇 개 기업에 다 쏠려 있는 겁니다. 증가액으로만 보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증가액의 거의 8, 90%를 독점했어요. 예. 그만큼 반도체 경기가 좋았다. 반도체 빼고 나면 나머지 기업들은 잉여 현금으로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차별화 현상은 심하다. 그러면 반도체 회사들은 어디서 돈을 많이 벌었냐? 우리 흔히 반도체가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돈을 벌었다.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HBM이라고 고대역 반도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그 HBM의 1등이니까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것을 엔비디아에 팔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그런데 저 HBM은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들어가는 연구개발 비용이 엄청나고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돈은 많이 받지만 실익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HBM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니까 너도 나도 HBM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BM보다는 한 등급 떨어진 보통 우리가 일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그 낸드 플래시도 있고 D램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SSD 계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에 가보시면요. 요즘 노트북 반도체 하나 가려면 반도체 가격이 3배 내지 4배가 올랐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기존 전통적인 부분에서 돈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는데 이 대목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민이 심각해져요. 아니 장사가 잘 되는데 무슨 고민이냐? 자, 뭐 사랑을 따르자니 뭐 누가 울고 돈을 따르자니 누가 울고 뭐 이런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돈을 벌자고 하면
지금 낸드 플래시나 D램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전통적인. 예. 거기서 가동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요즘 반도체 회사 평가, 실력 평가하는 게 HBM을 누가 잘 만들었느냐, 인공지능 쪽에 누가 앞서가 있냐 이거 평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나빠도 지금 막 돈을 쓰면서 HBM을 만들 것인가, HBM을 잘하면 명분을 얻고 HBM을 안 하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하면 돈을 얻는데 요 두 대목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사실 부자들의 행복한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을 제가 좀 이해해서 다시 말해보자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HBM에 대해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D램, 뭐 SSD에선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공급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뛴 겁니다. 예. 가격은요, 우리가 흔히 자, 저거 품질이 좋다 이러면 비쌀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100% 틀린 얘기입니다. 가격은 오로지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고 시장에 공급량이 적으면 제품의 질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로 반도체 시장에서 평범한 메모리 반도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이 생산 시설이 크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를 확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중소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생산 시설 늘렸다가 완전히 날벼락을 맞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시장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뭐 순간 바뀌는 이 시장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이 대목을 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게 소득 3분위 가구거든요. 근데 이 소득 3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로 볼 수 있는 이 중산층마저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예, 우리 경제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를 앵커님 꼭 짚어주셨는데요. 자, 소득 3분위가 뭐냐면 소득을 위로부터 많이 버는 사람부터 못 버는 사람까지 쭉 이렇게 퍼센트로 나누어 보면 예. 5개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 잘라서 1등부터 20등까지는 1등급, 20부터 40은 2등급, 3등급은 40부터 60이고 그다음에 4등급, 5등급이 있는데 딱 중간이 3등급. 그러니까 3분위라고 하는 게 3등급이에요. 3등급 40부터 60%인데 이분이 진짜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중산층들이에요. 중산층들인데 다른 계층, 아주 잘 사는 계층도 소득이 늘어났고 아주 못 사는 계층도 소득이 증가율이 높은데 가운데 끼어 있는 이 60%부터 40%의 중산층은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안에서도요. 예. 장남은 장남이라고 혜택 받고 또 막내는 막내라고 불쌍하다 해서 많이 주는데 가운데 낀 예.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하고 밥 굶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가운데 끼어서 성장했거든요. 저도 둘째예요. 예. 예. 아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 이 딱 가운데 끼어 있는 중간층이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안보적으로도 튼튼하려면요, 저 중산층 허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위도 다 잘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당국자도 우리 국민들도 우리 허리부터 좀 챙기는 그런 정책에 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중산층이 되려면 어쨌든 소득이 있어야 할 거고 그러려면 좀 어쨌든 뭐 취업도 하고 예. 그래야 될 텐데 저희가 항상 이 취업 관련된 통계 취업자 수 나오면 여쭤보잖아요. 취업자 수 느는데 청년 취업자 낮아진다 이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관련해서 할 말이 참 많으시죠? 아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현재 지금 경제의 목표가요,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민생인데 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 민생 쿠폰 같은 것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진작하는데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자생할 수 있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사실 경제의 제1의 목표는 건전한 일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통계가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되는데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청년들 고용률은 지금 계속 19개월째 지금 후퇴하고 있는 예.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고용률은 그 세대 인구 총인구 중에 고용자니까 이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우리 재벌 기업들에게 좀 간곡하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
좀 신규 공개 채용 좀 늘려라. 물론 당장에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특히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요인 중에 60대 이상의 고용자 이 숫자로 보니까 그분들의 고용이 많은 것 같지만 그분은 또 급여는 수준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 통계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